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투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천상철 앵커의 휴가로 이번 일주일은 제가 한 주간 이슈투데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인선 앵커는 어디 가는 거 아니죠? 네, 저는 계속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조혜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김창원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내성 발톱 때문에 지난 금요일 병원 진단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병원에 갔다 온 후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발걸음에 문제가 없나 굉장히 열심히 살펴봤는데 걷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차장, 혹시 그 병원 진단 결과가 좀 알려진 것이 있나요? 예, 좀 전에도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왼쪽 발톱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발가락 파고드는 발톱에 파고드는 그 내성 발톱 문제이기 때문에 진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일단 백성문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성 발톱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성 발톱이 좀 전에 김창원 차장도 얘기했지만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고통이 상당하다면서요? 저 중학교 때 그걸로 수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그런 증상인데 이게 어디 부딪히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좀 진통이 좀 오래 가긴 해요. 그런데 다만 내성 발톱을 앓고 있는 게 재판의 불출석 사유가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성 발톱을 앓고 있는 것 때문에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본인이 고통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것 이거는 특혜는 아닙니다. 이건 일반 재소자들도 많이 이제 이 안에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곤 하는데 진료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게 만약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재판을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자꾸 아프다는 걸 강조해서 결국은 지금 10월 16일, 17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영상도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이 금요일에 이 병원에 갔던 것이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잖아요. 그런데 이불을 둘둘 말아서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했었어요. 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네. 박 전 대통령을 저렇게 이불을 또 그냥 이렇게 천으로 덮은 정도가 아니라 두꺼운 이불로 이렇게 감싼 것처럼 머리카락만 끝에 살짝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성 발톱이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염증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발에 또 굉장히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치소 쪽에서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외부 병원에서 아무래도 진료를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저렇게 막 이불을 막 겹겹이 둘러싸서 저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 필요까지 있었는가. 그리고 경찰 한 개 중대가 아예 경호를 위해서 갔다고 하던데 그 정도가 좀 있으면은 뭐 굳이 이렇게 경호상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좀 그냥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 좀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재판도 좀 병원 문제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저렇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약간 비밀리에 들어갔는데 또 그 검진을 마치고 나올 때는 또 이게 잘 걸어서 나왔다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게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감돼 있고 재판받고 있는 그 피고의 상황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호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병원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을 하고 원래 경호실에서 해와던 그런 이제 노하우나 이런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은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빈틈없이 됐을 텐데 드러난 현실을 보면은 경호팀의 역할은 별로 없었고 경찰이 사실상 대통령을 외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다 공개돼 버렸고 공개된 모양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최소한의 품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모양으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발과 발목 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이 친박 조원진 의원이 방문 후에 했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발목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그 대신에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 네, 이 탄핵이 된 다음에 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저희 기억에 잠깐 넘어져서 좀 발 쪽을 다친 것까지 보이긴 그랬던 했었거든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저거는 이번 사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발목을 다친 적이 있었고 과거부터 이 네 번째 발가락이 계속 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구치소 안에 있는 화장실 문틈에 부딪혀서 이제 발톱 상태가 좀 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발톱에 관련된 질병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재판을 그렇게 나오지 않을 만한 정도의 사유인가? 그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판 불출석 사유서 내면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발톱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받아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변호사를 좀 꽤 오래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형사 사건도 많이 했었지만 발가락이 아파서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제가 한 번도 보질 네. 못했거든요. 발가락 때문에 못 나오고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온 날은 예. 없었어요, 피고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죠. 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안 나오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치소의 의무과장 얘기로는 연고 처방한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인대가 늘어났다라거나 아니면 뼈에 손상이 있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지 의료학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달라 아니면 출석해라 해서 바로 다음날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병원에 가게 된 건 두 가지가 좀 맞물리긴 했어요. 그날이 원래 그 대통령과 그 재벌회장 간의 그 간담회 비슷한 게 네. 있잖아요. 네, 호프타임. 2차 간담회. 네, 2차 간담회 신동빈 회장이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양해를 구해서 재판을 좀 일찍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 전 대통령도 같이 해서 오전 재판만 하고 병원을 가게 된 건데 결국 의학적 소견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려고 간 걸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더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굳이 지금 제가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지금은 경호를 따로 받진 않습니다만 네. 박 전 대통령이 가게 되면 또 지지자들과 충돌의 우려 때문에 경찰 한개 중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전날 병원에 내원한 또 시민들의 불편까지 고려를 할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됐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근데요, 전 김성학 평론가님. 약간 이게 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금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시간 10분간 검진을 받았다고 그래요. MRI 촬영도 받고. 요즘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수용자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내는 거랍니다. 아, 본인의 사비로?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구치소에서 벗어나서 외부 병원에 진료하는 경우가 1년 한 해 통틀어서 한 15,000건 정도가 된다고 15,000 합니다. 건이요? 이게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경호한다고 이렇게 이불로 둘둘 말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맥락이 맞닿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치소에서 이 수감자들이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몸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구치소 내에 의사가 있으니까요. 의사가 진료를 해보고 이건 아무래도 외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치소 측에 얘기를 해서 외부 병원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외부 병원에 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구치소의 수감자들이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병원 진료비를 내야 된다고 네. 합니다. 본인의 사비로. 박 전 예. 대통령 쪽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건데 네. 저 증상 자체는 뭐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만성 질환자고 현재도 그게 내성 발톱이 있어가지고 네. 의외로 환자가 아는데 백성문 변호사도 한번 앓으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좀 고약한 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살이 이게 저 발톱이 자라가지고 비대하게 자라가지고 살을 파고드는데 파고 들어가지고 보통은 발가락 위에 이게 피부가 있으니까 세균이 침투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고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네. 생살을 노출시키는 거죠. 공기에 외부에. 그러니까 그 세균이 들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찌르는 것도 아프고 생살 찌르는 것도 아프고 거기에 염증이 그 세균이 들어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보도된 걸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그게 이제 저 발등까지 부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발가락이 번졌군요.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점점 번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살을 잘라내고
그 발톱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살균 치료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루 만에는 안 되고 그걸 한 일주일은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조차도 저런 그 정도를 그 자리 그 안에서 그 의료시설을 통해서 못 해내고 네. 후에 이 병원에 보내가지고 이게 검진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구치소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여전히 좀 굉장히 좀 그 열악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중 발톱이시라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주는 그런 도구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네.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즈를 대준다거나 임시 처방을 해주고 수염제를 뭐 처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초기에 발견되면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지 않을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왜 그걸 관리가 안 됐는지 또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굳이 안 와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네. 병을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20세기가 갑자기 의학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네. 내성 발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됐고. 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지금 휴가를 가는 휴정기인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거의 매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법정 내부에서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다르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른바 3인 3색 이렇게 3인 3색.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처럼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저 산만한 모습, 졸거나 아. 어떤 물잔이나 물컵을 뭐 그림 같은 거 물끄러미 그리고. 쳐다본다든가 뭐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지웠다가 이런 좀 그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최순실 씨는 아무래도 이제 입만 열면 이제 특검을 비판하는, 네. 특검을 비난하는 이런 지난주 그 이재용 씨 재판에 나와서 이재용 네.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증인 그 선서를 하기도 전에 발언권을 달라. 그래서 네. 발언권을 줬더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뒤집어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특검 욕을 하고 특검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또 화를 내면서 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이 태도가 나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자기 형량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막 대들고 그러면 본인한테 분명히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제 포기한 건가요? 뭐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건데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유사한 게 뭐냐면요. 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객관적인 뭐 어떻게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그런 들어가야 증거가 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예. 이것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도 나는 그런 적 없다요. 나는 그런 적. 그러면 당연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그럴 없죠. 수밖에 네. 없죠.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한 줄에 더 들어가면서 네. 상향조정이 될 텐데 거기다가 최순실 씨는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수사기관 특검을 비난하고 네. 그다음에 증인 나오면 본인이 신문하다가 재판부 제지받아도 재판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한 번도 내 말하는 거에 누가 토를 달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어디 오면 감히 여기 오면 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최순실 씨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데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전략을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가르쳐줬다면 그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본인의 성격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 결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명백하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겠죠. 예. 이런 최순실 씨의 불량한 태도, 과거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싫습니다. 증인?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증인의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납니다.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답이어야 되죠. 정유라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출산 그거에서도 보면 알고 있고 너무 억울해서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 씨 목소리 들었는데 약간 좀 새롭네요. 예,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헌재에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또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아마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답할 거는 말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막 물어봤잖아요. 네. 증인은 대답을 하러 간 것이지 자기가 물어보러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특감 얘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네. 막 보이기도 하고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할 건가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원래 3족을 멸하려 했기 때문에 뭐 특검이 정유라를 왜 데리고 갔느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세 사람의 태도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흥미롭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직위에서 이미 파면된 상태잖아요. 네. 현재 어떤 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테지만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욕심이나 목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재판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꿋꿋하게 앉아서 끝까지 자기 재판에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세 사람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세 사람한테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이재용 부회장일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빨리 살아남아서 기업 경영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구속이 돼서 만약에 10년형이 떨어진다. 그럼 그냥 후계자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사실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의지가 강하면 저렇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이재용 됩니다. 부회장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상황에 대한 소식이 좀 전에 전해졌다면서요. 네. 여인선 앵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취재 기자들이 법정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안경을 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안경을 껴서 이 안경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또 꼈다 벗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취재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평소에 전직 대통령이었을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산만하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쭉 종합해 보면 중간에 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림도 그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을 썼다 벗었다는 것도 지금 내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지루한 거고, 네. 약간 제3자적 관점에서 재판을 본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박 전 대통령도 본인에게 반대되는 진술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옛날에 박 전 대통령이 무서운 그 레이저 눈빛이라는 거. 그거 어마어마했죠. 그런 예. 레이저 눈빛이라고 쏠 줄 아는데 레이저 눈빛을 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고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형이 몇 년이 떨어지던 간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이번 정권 하에서든 어떻게든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도 특별 사면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들만 살펴봐도 나머지가 다 무죄가 나와도 뇌물죄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10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건국일의 뇌물죄 액수로 최대예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이제 거의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다소 산만하고 재판에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건 나는 그냥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쨌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정해진 형량만큼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갖고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백성문 변호사의 분석이었고요.